94년이었나요? 이건희 회장께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그 인사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죠.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도 변화가 없으니까 95년 5월인가 4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구미 공장에서 500억어치 핸드폰을 쌓아놓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지금도 500억은 엄청 큰 돈인데요. 95년도 500억이면 그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에도 주가 회복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에 트렌드포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예 반도체 레거시 쪽에 이제 리세션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리포트를 냈고요.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뭘 우려하고 있냐면은 중국의 창신 반도체가 DDR4 쪽의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5% 정도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그게 한 9.9%까지 한 2배 정도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DDR4 그 이하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익이 좀 레거시 쪽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걸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12월 달 최근에 발표된 고정가를 보면은 DDR5가 한 5% 정도 빠졌고요. DDR4 이런 거는 한 15에서 20%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또 DDR5가 왜 빠지냐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창신 반도체 이런 중국 애들이 DDR4급까지 치고 올라와서 막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전략적으로 DDR5 생산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이익이 좀 많이 나는 쪽을. 그러다 보니까 DDR5 쪽도 소위 말해가지고 생산이 좀 많아지게 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트렌드포스 의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레거시 쪽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 그러고 보니까 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디램하고 낸드가 재고가 다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주에서 14주 내외까지 이제 늘었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한 6주 정도 더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늘었느냐? 중국 규제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쪽에서 AI 쪽 탑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돼서 유통업체들이 좀 미리 좀 산 것들이 있는데, 생각처럼 스마트폰도 안 늘고 AI PC나 AI가 장착이 된 스마트폰 판매량도 생각처럼 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재고가 유통업체들 쪽에 많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고, 관련해서 보니까 키옥시아, 일본의 키옥시아가 낸드 다시 또 감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다. 이 표는 지금 고정거래 가격 지금 내려간 거에 대해서 표를 좀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HBM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또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게, 삼성전자가 아직은 HBM3를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캐파 자체는 이미 공급 과잉 상태라는 거예요. 수요 대비해서 한 50% 정도 공급 과잉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삼성에서는 지난번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원래는 11월 달까지 뭐 얘기하고 4분기 때 그 HBM3 HBM 판매량이 50% 넘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항상 이제 잠재되어 있는,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주변적인 얘기들을 갖다 종합해서 보면 수율이 꽤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사양에서 판매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중저가 내지는 조금 낮은 사양에서는 이제 판매가 될 것 같은데,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게 또 이제 살짝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 가격이 약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걸 우려하고 있고요. 그게 또 한 가지가,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이 HBM 관련해가지고 중국 수출을 갖다가 다 규제하는 겁니다. HBM급이면 다 규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하이엔드급은 어차피 안 들어갔었어요.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거나 이런 거. 중국하고 거래했었던 데가 이제 주로 HBM2나 뭐 이런 것들은 삼성에서 이제 주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삼성이 거기에서도 좀 충격을 받는 거 아니냐. 물론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생각보다 비중이 안 크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계속 노이즈화 되고 있고요. 보니까 오늘도 한 200만 주 넘게 팔았던데, 이게 수급적으로 보니까 올 연초 대비해가지고 여전히 1.8% 정도 외국인이 매수한 걸로 잡혀 있거든요. 총 지분 기준으로. 그러면 그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물량을 다 비워낸다든지 어떤 변화가 없으면 계속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마구잡이로 밀어서 팔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은 당분간은 좀 매물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결국 하방을 좀 막아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게 주가 상승의 어떤 모티브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위기에 영향을 준 결정적 사건 또는 실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선은 세대 교체 과정에서의 공백기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장기간 안 좋으셨었잖아요, 몸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경영에 집중할 상황이 아니었었던 게 이제 바로 또 오너 재판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비우던 시기도 있었고 자리를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경영 공백기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쪽 관리하는 쪽에서는 비용 관리를 통해서 재무적인 안정성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적은 뭐 순환에 의해 가지고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문제는 그 좋았다 나빴다 하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질 못했었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제 HBM 같은 경우도 초기에 나왔었을 때 AI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게 명확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었고, 좀 뒤늦게 이제 따라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하이닉스한테 쳐져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술적인 리더십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만든 배경이 아닐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희 선대회장하고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이재용 회장의 어떤 스타일 차이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표현을 하면은 공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을 좀 추구하고 좀 변화와 파괴를 되게 강조하셨던 분이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사실 색깔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재용 회장의 어떤 스타일은 그쪽보다는 조금 안정을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겠느냐. 물론 이거는 경영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건희 회장님처럼 막 적극적으로 보여준 거는 아직 없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재판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많이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보여지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공격적인 스타일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해서 이제 그 차이,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이 그 과거에 소위 말해서 엄청난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기술적인 진보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반도체들은 대량 생산해 가지고 찍어놓고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필요한 만큼 주는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 양산 체제였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HBM 같은 경우는 주문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익숙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의 수요, 니즈, 원하는 거를 갖다 최적화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먼저 찍어 놓고 난 다음에 그냥 파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못한 측면도 좀 있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어떤 리더십도 이런 데다가 고객 대응하는 어떤 방식에서도 그 고객의 어떤 컴플레인이나 어떤 변화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으면 그게 그렇게까지 늘어졌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응이 못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이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그 정도 위상을 갖고 있었던 회사가 지금은 누구도 넘버원이라고 얘기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전략을 하나만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를 꼽자 그러면은 관리 중심으로 가게 되면요, 기업이 변화나 혁신을 못합니다. 비용을 따지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안정을 추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 IT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도전,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도 일본 업체들을 다 이기고 기량 업체에서 글로벌 넘버원이 됐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쪽은 주저할 때 이건희 회장은 투자를 강행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그거 되게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침체 구간에서 투자를 갖다 과감하게 해가지고 그 사이클에서 올라섰던 건데, 최근에 보여줬던 삼성의 모습은 기술보다는 좀 관리 쪽에 좀 치중이 돼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과감한 투자, 그 다음에 인재를 갖다 스카웃을 해가지고 기업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인사 때 DS 부문장으로 오신 분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도 그분한테 그쪽 사업부 정권을 지금 맡겼다고 하는데, 그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삼성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그런 열정과 그 다음에 이제 소통, 조직 문화가 이제 경직이 돼버리게 되면 서로 소통보다는 내 위치, 내 역할을 이제 또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지금 해물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현재와 같은 삼성전자의 위기는 없었나요? 94년이었나요? 이건희 회장께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그 인사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죠.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도 변화가 없으니까 95년 5월인가 4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구미 공장에서 500억 어치 핸드폰을 쌓아놓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지금도 500억은 엄청 큰 돈인데요, 95년도 500억이면 그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임원들은 다 말렸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근데 그 당시에 애니콜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막 좀 이렇게 알려지고 막 올라가고 있을 텐데 불량률이 12%막 이렇게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열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자극제가 됐죠. 너네들이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만들면 우리가 이렇게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게 자극제가 된 거고 안 파는 게 낫다라는.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를 되게 강조하면서 애니콜이 글로벌 1위까지 올라가죠. 그것도 사실은 이게 말로 해서 안 되고 어떻게 좀 사실 그거 되게 경영적인 위기거든요. 불량률이 10%가 넘어가는 게 사실 그 글로벌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랬던 사례가 있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업체들, 반도체 디램 업체들이 다 투자를 좀 망설이고 주저할 때 이건희 회장께서 투자를 오히려 강하게 더 크게 집행을 하면서 투자 사이클에 의해 가지고 다시 상승을 할 때 그 캐파가 커져 버리니까 아무래도 양산을 하니까 단가를 또 확 낮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들보다 단가를 훨씬 싸게, 그렇게 하면서 일본 업체들을 다 이제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면서 글로벌 리더가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뭐가 지금 문제인지 잘할 거라고 저는 봐요. 특히 뭐 그 내부에서 임원들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